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DJ 한이고요. 오늘은 아주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힘들었던 사연자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갔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시원한 사이다 사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둘이 사이가 여전히 좋아 산책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둘이 심심해서 톡톡 사연을 들으며 걷습니다. 매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아내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요. 물론 다 가난했던 시절이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본인들도 가난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가난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집에 화장실도 없었고 부엌이라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집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었어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육남매가 자랐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할 정도로 더웠고 겨울에는 이불로 온몸을 꽁꽁 싸매도 추워서 동상에 걸릴 지경이었죠.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엄마는 그런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나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 같은 것과 더 못 살겠다고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무도 몰래 떠난 것도 전혀 아니고 대놓고 지긋지긋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본인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저는 육남매 장남이라 밑으로 동생만 5명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엄마가 원망스러웠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크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을 살 돈도 없어서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살았거든요. 화장실도 없으니 동네 주민회관이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곤 했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식은 많았으니 저야 첫째여서 괜찮았는데 밑으로 갈수록 동생들은 물려 입을 옷이 전부였어요. 다 해지고 낡아서 꿰매 입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입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제일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쌀은 당연히 살 수가 없었고 어릴 때 우리 가족의 주식은 감자와 고구마였어요. 그것도 겨우 1~2개로 나눠 먹고는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엉엉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아이들 먹이라고 옥수수나 남은 반찬을 주시면 그걸로 버티고는 했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 엄마는 말 그대로 그런 생활이 지겨우셨을 거예요. 버티기 힘들었고 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게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한동안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 능력이 없어서 처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없는 돈으로 소주를 사서 드시고 주정을 부리기도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집에는 당연히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의 나이가 심지어 갓 돌을 지난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나머지 동생들도 너무 어려서 차마 막내를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였는데 막내는 이제 걷기 시작해서 말을 못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학교에 막내를 업고 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저를 처음에는 이해해 주셨어요. 막내를 보고 심하게 당황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런 막내를 위해 사탕까지 주는 분이셨죠. 담임 선생님은 갓 결혼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자식이 막내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막내를 업고 가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특히 오늘 제 사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박상민이에요. 상민이는 우리 고향 동네 이장 할아버지의 손자였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장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장의 말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이장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옛날 조선시대 양반처럼 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밭의 주인이 이장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민이는 유일한 이장 할아버지의 손주였으니 얼마나 오냐 오냐 받으며 자랐겠습니까? 오죽하면 상민이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상민이는 주변에서 자기를 어려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촌지를 받고 상민이를 대놓고 예뻐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상민이어도 무조건 상민이 편을 들었어요. 상민이와 저는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상민이네 집에서 일감을 받고 바느질을 했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갈 때 그 옷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비싼 옷이 방치되어 망가지게 되었고 우리 집은 이장 집안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엄마가 나간 뒤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줄이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울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같이 놀면서 곤충도 잡고 개울가에 가서 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니까 같이 노는 날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동생들을 챙기느라 학교에 가면 피곤해서 상민이가 같이 놀자고 해도 계속 거절하게 되었어요. 워낙 본이 잘난 맛에 사는 상민이라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동생을 업고 학교에 오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거지야. 너는 언제까지 학교에 동생을 데리고 올래? 너희 엄마 집 나갔다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나 같아도 집 나가겠다. 이러다 너희 아빠도 집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나머지 동생들도 다 학교에 데리고 올 거야?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도 막내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어. 우리 막내가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앉아있잖아. 만약 막내가 공부에 방해되면 내가 안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뭐?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거지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행동하는 거야? 너 내일부터 동생 데리고 오지 마. 알겠어? 응?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내가 지금 너 기분 상하게 했다고 갑자기 이러면 당황스러워. 그러지 말고 기분 풀어. 내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면 미안해. 당장 동생을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그래. 상민이는 제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사과를 하고 다음날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왔더니 상민이는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막내는 진짜 순하기로 유명한 아기였는데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욱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특히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는 조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막내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비를 건 상민이와 주먹으로 싸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바닥을 구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 우리를 교무실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각자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셨어요. 상민이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인 동네 실사 이장님을 학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누가 봐도 초라한 차림새로 학교에 달려오셨어요. 저 망할 놈의 자식이 감히 소중한 우리 손자를 때려? 어? 이봐요, 이 선생님. 내가 그렇게 우리 손자 잘 봐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참 곤란해요.
선생님네 아버지 무슨 일 하는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반 아이들인데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잖아요. 저렇게 동생을 데리고 오는 학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선생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손자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동네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확실. 이장 할아버지의 위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와 학교 전체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서 심지어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뭐라 하셨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와도 말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세 중에 실세니까 말릴 수가 없었죠. 우리 아버지 역시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사실상 이장의 집에서 일감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제 앞에서는 동생을 데리고 와도 좋다고 했던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민이와 다툼이 일어나고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에겐 말을 걸면 상민이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저와 같이 다니는 게 보이면 그 집에 일감을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는 없었고 우리 아버지도 역시 일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저라도 오해를 풀고자 상민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상민이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제 존재 자체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놓고 무시했고 심지어 가만히 있는 저에게 지우개를 던지거나 괴롭혔어요. 차라리 상민이에게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용히 공부에 매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저 거지 새끼. 야, 쟤 지나가면 냄새 나지 않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면 다 형준이야. 쟤랑 말하면 냄새가 따라오는 것 같아. 안 그래? 앞으로 형준이랑 얘기하면 걔도 그때부터 왕따야. 알겠어? 엄마가 집에 없으니 우리 집의 위생 상태는 제가 생각해도 최악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는 곳이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집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일을 구하는 것이 힘드니까 옆 동네에 가서 일하고 오기 시작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우리 6남매가 적어도 매일 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몰래 이웃들이 우리 집에 감자나 고구마를 주고 가면 제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동생들에게 먹이고 저는 그냥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고는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 당연히 위생은 안 좋았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했고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니 등교하는 횟수도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학교에 가도 친구들은 당연하고 선생님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가 운 날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슬픈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가발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저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빌고 빌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텃세도 심했고 일도 힘들어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맞아가며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동생들이 뭐라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어린 동생들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지금도 그때 동생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 그 돈으로 동생들 먹일 빵을 사고 옷을 하나 사서 돌려 입혔는데 만약 고등학교에 갔다면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편탄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냐마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불공평했던지 이런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가지 않아 상민이를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좁은 동네라 오며 가며 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가발 공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상민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민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양아치들과 어울리며 질 나쁜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이장할아버지의 과인 보호 아래 왕자님처럼 살고 있었죠. 길에서 마주치면 상민이는 대놓고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니었고 공장에서 적은 돈이지만 돈을 벌고 있어서 나름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또 상민이와 얽히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에게 시비를 걸어도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남매 중 장남이라 동생이 5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둘째가 여자였는데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이 진짜 괜찮았는데 동생들은 꼭 고등학교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맞아요. 공장 직원들이 저보다 다들 형이고 텃세가 많이 힘들었지만 동생들과 힘들게 다른 동네까지 가서 일하는 아버지를 보고 버틴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사건은 거기로 둘째 여동생이 진학하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둘째 동생에게 상민이가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동생이 유달리 외모가 뛰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며 외모가 더욱 예뻐져서 동네에서 남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상민이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었어요. 하지만 둘째 동생은 상민이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민이를 싫어했고 사건은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돌아왔더니 둘째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말해봐.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 아버지 없을 때 오빠한테 말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할게. 제가 아무리 달래도 동생은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옆에서 셋째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둘째가 말렸지만 셋째는 기를 쓰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니 진짜 불쌍해. 자꾸 그 상민이 오빠가 언니한테 학교 끝나고 놀러 가자고 하고 우리 집까지 와서 놀자고 해. 그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도 안 하나 봐. 왜 그렇게 우리 언니를 쫓아다녀? 심지어 언니가 싫다고 했더니 거지라고 하더라. 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거지라고 놀리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들을 곤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자 둘째는 저를 말렸지만 그런 동생들을 뒤로하고 이장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 집 앞에서 상민이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민이를 보고 다짜고짜 가서 얼굴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당연히 상민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길거리에서 뒹굴며 싸우게 되었어요. 공장을 다니며 험한 일을 많이 겪어서 저는 맷집이 아주 강했었어요. 그래서 상민이와 싸우는 게 초반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상민이는 괴성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집에 있던 이장 할아버지와 상민이 부모님이 나와 저를 일반적으로 때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맷집이 강해도 어른들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어요. 얼굴이며 몸이며 상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절뚝이며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자꾸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도 저를 끌어안고 우는데 저는 하나도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몸은 만신창이에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공장에 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이미 이장 할아버지가 공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장은 저를 보자마자 또 지팡이를 휘두르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속으로 저러니까 상민이가 저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사장은 그래도 제가 거기서 3년을 일했는데 이장의 말 한마디에 바로 저를 잘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예상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길을 쓰고 일한 날의 일당은 받아 공장을 나왔어요. 그때는 하늘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왕따 가족이 되었어요. 이장은 제가 상민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 화가 났는지 옆 동네까지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자리도 뺏기고 동생들도 눈초리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상민이를 때리러 달려가며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 상태였어요. 더는 이런 곳에서 동생들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동네에서 살면 동생들이 고통을 더 받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일자리를 뺏기고 난 뒤 저는 그대로 묵묵히 짐을 싸서 아버지와 동생들과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자는 말에 아버지는 심하게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한평생 고향에서 살던 분이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 동생들을 동네에서는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처음에는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에 제일 낡은 집, 거기서도 반지하, 제일 끝방에서 우리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우리가 육남매라고 하자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숙자로 착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세상의 쓴맛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제발요. 저 학교에 안 다니고 공장에서 이미 3년이나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 모은 거예요. 동생들도 진짜 조용하고 절대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네?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고 나갈게요. 아휴, 알겠어요. 그런데 저 좁은 곳에서 7명이 살 수가 있나? 일단 뭐 조용히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나야 상관없지. 청년이 아직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간절하게 빌자 그 쪽방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쪽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7명의 가족이 온전하게 발을 다 뻗고 잘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더 시골에서 상민이네 가족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또 시골집은 화장실도 없었는데 서울 쪽방은 아주 작은 화장실이 있기는 했어요. 딱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 빼고는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서울살이를 각오하고 올라왔지만 현실은 더 힘들었어요. 확실히 그래도 고향에서는 시골의 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각박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도 딱 월세를 받고 우리에게 베푸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당장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어요. 동생들이 굶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공사장 일을 구하셨고 저는 근처 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저는 주로 들어오는 과일의 박스로 옮기고 진열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생각보다 과일이 무거워서 처음에는 얼마나 근육통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둘이 나가서 일하니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도 동생들이 한 끼라도 굶는 게 싫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매우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과일을 수십 박스를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할 일을 다 하고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 밖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 멀리서 택시가 위험하게 속도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는 제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젊은 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진짜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밀쳤어요. 최대한 세게 밀어 택시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택시에 치이게 되었어요. 택시도 사람을 치게 되는 상황에 오니까 속도를 급하게 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택시기사가 대낮에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운전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자를 구하고 저는 택시에 치이고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아무리 택시가 속도를 줄였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3달을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구한 여자가 아주 서울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회장님이 하나밖에 없는 금지오경 외동딸을 살려주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지원해 드릴 거고 퇴원하시고 언제든지 사고 관련으로 병원에 다니게 되면 그건 저희 측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계속 못하시게 된다면 우리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네로라 하는 부잣집 딸일 줄 저는 당연히 모르고 있던 행동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심지어 그 딸이 아주 힘들게 얻은 외돈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일할 수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오죽하면 살던 쪽방을 정리하고 반지하를 탈출해서 1층에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에 따른 행동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는데 마치 선물 같았어요. 동생들과 아버지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힘들게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몸쓰는 일을 하며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허리와 어깨가 성하지 않아 매일 파스를 몸에 두르고 살고는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모습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은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구한 그 여성분이 저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를 구해줬으니 고마워서 저를 계속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여성분은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혼자 병원에 다닐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놓고 저에게 연애하자고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부잣집 딸이기도 하고 외모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좋았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분은 제가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껴졌다고 하며 다가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여자친구에 관한 사랑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 부족함에 대해 더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목발을 짚거나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2발로 걷지는 못하는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많이 고통스럽지는 않았는데 제 아픔보다 남들의 시선이 견디기 더 힘들었어요. 이거랑 관련한 비용은 여성분의 아버지가 당연하게 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위로금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 동생들은 돈을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염 외동딸의 남자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회장님은 제가 다쳐서 입원했을 때는 일이 바빠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님과 연애한다는 말에는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대단한 청년인 것은 나도 인정하네. 그리고 우리 성희를 구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자네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딸과 결혼하는 것은 반대야. 우리 성희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자네는 똑똑하니까 이해할 거라 믿네. 회장님은 저를 괴롭혔던 이장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여자친구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무려 단식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지 오겹 외동딸이라 여자친구의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대요. 여자친구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는 회장님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의 단식 투쟁에 화가 난 회장님이 저를 아예 집으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회장님이 기사를 보내서 그 차를 타고 회장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네로라 하는 부잣집이라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대문 앞에 서니까 집의 크기 자체가 위압감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가족 7명이 평생 일해도 이런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냥 들어가지 말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활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회장님과 사모님은 대놓고 혀를 차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얼굴부터 몸까지 너무나도 마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까진 회장님도 그랬지만 사모님이 저를 보는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담담하게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라고 하시며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까 고등학교 성적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했더니 사모님은 두통이 온다고 물을 연거푸 마셨어요.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았기에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주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갈 때부터 얘기를 꺼냈어요. 화장실도 없는 가난한 형편에서 끼니를 걸으며 살았던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라 책임감이 강했다고 나름 저를 두둔하는 말도 꺼냈어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고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가족에게 일이 생겨 서울로 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나열하기 시작하니 저도 속에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자친구도 처음 듣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로 도망치듯 오게 되었고 그렇게 여자친구의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가 다 끝나자 회장님과 사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단지 여자친구가 혼자 그런 일이 있었냐며 울먹거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회장님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네가 그냥 가난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아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았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 겪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삶의 의지가 강하다니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우리 딸이 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 보는 눈이 있네. 회장님의 말이 끝나자 사모님도 저를 불신하는 눈빛이 아닌 대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회장님은 결혼 전에 검정고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의 사정을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집도 하나 얻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다운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연신 놀라워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하지 않았었고 중학생 때도 공부랑 친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은 쉽게 따는 검정고시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집 나간 엄마와 고향에서 저를 괴롭혔던 이장 할아버지와 상민이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대학 입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것과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제가 대학에 합격하길 원하셨어요. 결혼하면 제가 사위가 될 거고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경영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죽어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 때는 법학과가 간판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학과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연히 처가에서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장인어른의 애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다른 것보다 삶의 진심인 모습이 참 좋으셨다고 해요.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주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은인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되잖아요. 저에게 은인은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는 제가 결혼하고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으며 코피를 흘릴 때마다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식으로 올리고 본가에 나와서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라 걱정했는데 장인어른은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결혼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하죠. 저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원래도 열심히 살았지만 더욱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노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사실 사위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점점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 정도로 제가 회사의 진심일 줄은 몰랐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회사 일도 적응하고 아이가 크면서 드디어 제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환과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본인이 특출난 능력은 없었어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분이셨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던 저라 이제 겨우 효도하나 싶었는데 돌아가셔서 그때 너무 슬펐어요. 엄마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회사 일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고생했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내가 깨웠어. 무슨 악몽이라도 꾸는 거야? 신혼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일이 많아지면서 당신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 내가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회사 조금 쉬어볼래? 에휴, 아니야. 회사가 확장되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졌지. 이상하게 근데 힘든 일이 조금씩 겹쳐서 잠을 못 잤네. 그리고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놈이 자꾸 꿈에 나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 실제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에 묻어주려고 했어요. 이제 더 가난한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장지를 구해 묻어줄 형편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덤보다는 화장을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마침 고향과 가까운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뿌려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소원이라는 말에 우리 가족은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다만 동생들도 각자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바빠 시간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우 날짜를 정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고향에 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 영향이 꿈까지 미치게 되었던 거죠. 힘들게 상민이에게 당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꿈까지 나올 정도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아내도 제가 이미 다 말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보다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고를 뿌리는 날이 다가왔는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앞으로 작은 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올 때 도망치듯 갑자기 오게 되어서 제대로 서류 정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에 신경 쓸 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자체가 산 밑에 있어서 상업용으로 쓰거나 넓은 평수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족끼리 너무 힘들게 사느라 사실 머리에서 까맣게 잊힌 상태였습니다. 그 땅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에게 처리하라고 우편이 날라왔어요. 돈이 되는 땅은 아니었는데 그냥 둘 수도 없더라고요. 동생들에게 혹시 그 땅을 이용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도 딱히 고향에 관해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아서 결국 처분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유골을 뿌리는 날에 가서 아내와 같이 땅에 관한 서류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아내와 둘이 고향으로 향했어요. 미리 동생들을 만나 바다에 아버지 유골을 뿌린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에 보내주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엉엉 울었어요. 참 인생이 길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더 어릴 때처럼 비참하게 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이런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응원해줄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영광이었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가고 처음으로 고향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도 무언가가 확 바뀌는 서울과 달리 고향은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큰 은행나무도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있던 병원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게 크게 없어서 오히려 당황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연신 신기해하며 옆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기도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가고 놀았던 개울가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들과 아버지와 살았던 비닐하우스에도 갔어요. 그때는 저도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내에게 여기서 살았다고 하니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다 크고 아버지가 된 채로 내려와 보니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도 아닌 공간에서 참 고생이 많았죠. 한참을 앉아 아내와 대화하고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좋은 기억이 가득한 공간이 전혀 아닌데 마음이 헛헛하고 의외로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서류 정리를 하려고 걸어가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에는 제가 다녔던 가발 공장도 보이고 바뀐 게 없어서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며 걷고 있는데 제 앞을 누가 가로막았어요. 저는 처음엔 누군가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상민이었어요. 바뀐 게 없는 고향에서는 상민이까지 그대로였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내심 고향으로 가면서 아내에게 상민이 얘기를 꺼냈었어요. 제 악몽의 주인공이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놈이 과연 고향에 계속 있을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정말로 상민이를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사실 딱 보자마자 놀라움과 동시에 아주 약간의 반가움도 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저는 상민이를 보고 그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나는 너희 가족이 무슨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어. 쥐 죽은 듯 살길래 비명행사했나 했더니 이게 뭐냐? 이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놀라겠다. 야, 우리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인사하고 가. 여전하구나. 조금이라도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어쩜 이러니? 어릴 때는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가족의 인성은 그대로네. 놀랍지도 않다. 여보, 그냥 가자. 저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상민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유명한 속담 중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 아시죠? 저도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상민이와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악질이고 나쁜 인성의 소유자였어요.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 보낼 것 같았는데 상민이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내? 야, 와엄마, 너 같은 찌질이도 결혼했네? 어? 저기요, 얘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예쁜 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얘랑 결혼했어요? 어라? 지금 보니까 다리도 저네? 다리 저는 놈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저랑 살죠? 상민이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상민이는 그 정도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상민이는 갑자기 과도하게 행동하며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얼떨결에 아내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갑자기 상민이의 뺨을 날렸어요. 아내는 절대 누군가를 때리거나 혹은 나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의 뺨을 때리다니?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상민이가 뺨을 맞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그렇게 예전처럼 상민이와 또 바닥을 뒹구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상민이는 몸부림을 멈추었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혀. 저기요, 아저씨.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막말을 해? 뭐 얼마나 잘난 놈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별것도 아니네. 대통령이 이래도 웃긴 판에 뭐 이런 꼴랑 조그만 회사 아니지. 사무실 하나 운영한다고 잘난 척이야? 당신 내 남편하고 우리 아빠 회사 어딘지 알아? 어? 당신 정도 사회에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아내가 악을 쓰며 말하자 상민이는 오히려 되물었어요. 뭐가 그리 잘났냐는 말에 아내가 당당하게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상민이에게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명함을 확인한 상민이는 말 그대로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명함을 보고 상민이는 말을 더듬으며 저에게 물었어요. 너 진짜야? 진짜? 네가 여기 전무라고? 너 이 새끼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어? 야, 그럼 진작 말하지. 내가 너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어. 하하. 어릴 때 우리 친했던 거 알지? 아우, 오랜만에 고향 온 이유가 있었네. 상민이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와 바닥을 구르며 싸웠던 것은 까먹은 것인지 대놓고 들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상민이는 진심으로 우리 부부에게 매달렸어요. 알고 봤더니 상민이는 집안 자체가 망해서 빚더미더라고요. 우리에게 들러붙으면 콩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는지 아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상민이와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 역시 그냥 그 자리를 뜨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민이를 뒤로하고 차에 타서 서울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상민이는 끝까지 우리 부부를 놓치기 싫어했어요. 달려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이 뭐라고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내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제 악몽의 주인공인 상민이에게 뺨 한 대로는 모자랐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동생들을 불러 모아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동생들도 너무 통쾌하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예전에는 고향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상민이를 만나 복수하고 오니 이제는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악몽을 꾸거나 그런 증상도 아예 사라졌어요. 요즘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곧 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던 제가 한 회사의 회장이 되다니 감회가 새로워요. 저를 죽어라 괴롭히던 상민이네 집안은 망할 대로 망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늘이 나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참고 참았지만 도저히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최근에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 자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라도 의견을 묻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자식도 있고 서로 막 불타듯이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아내와 남편으로서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의 아내로서 시부모님도 극진히 모셨어요. 다른 시댁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히 대했죠. 특별히 관계가 아주 좋은 시댁 며느리 관계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그럭저럭 무난한 며느리와 시댁 관계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시댁과 며느리 관계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노총각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아주버님은 노총각이라는 말대로 오랜 시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저희 아주버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영 마음에 안 차서 결혼 안 하는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아주버님이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이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성품은 정말 착하시지만요. 물론 꼭 잘생기고 키 크고 돈 잘 버는 사람만이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노총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고 제가 보기에 냉정하게 저희 아주버님은 그런 노총각 요소를 모두 갖춘 분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특별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남편 몰래 귀띔으로 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버님은 젊은 시절 연애도 많이 못 해보셨다고 했어요. 여자가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냥 아주버님 길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지 분명 진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여자를 한 분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보다가 갑작스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도 있었죠. 그러나 더 놀라웠던 사실은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무려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다는 것이었죠. 당시 저는 남편과 동갑이었고 제 나이는 43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당시 31였던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45이고요.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14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였죠. 띠동갑도 훌쩍 넘는 나이 차이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요새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열 몇 살, 심지어는 20살까지 차이 나는 커플이 없잖아 있다곤 하지만 사실 그건 연예인이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나이 차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 아주버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지 전 의아했습니다. 차라리 시댁에 돈이 많았다면 모를까. 시댁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머, 제 형님 되실 분이구나. 반가워요.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이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하면 사실 그 여잔 저보다 12살이 어리다고 해도 저보다 형님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리 친해지고자 형님하고 부르면서 친분을 다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 네. 이러면서 제 말은 들은 척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분이 좀 나빴지만 아주버님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자리인 만큼 제가 분위기를 파토낼 수 없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진행되는 내내 제가 불쾌할 만한 일들이 너무 여럿 일어났어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댁 가족들이 말을 걸면 조금 어색하면서도 잘 대꾸를 해주는 반면 제가 뭐라고 친근한 척 말 걸면 정말 눈에 띄게 무시하고 대꾸조차 제대로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버님이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제 마음에 완전히 차지 않았죠. 뭐 나쁜 마음 먹고 아주버님 등 쳐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결국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손이동서를 형님 하면서 모셔야 했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상황에서 저보다 어린 여자를 형님하고 모시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친인척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12살 어린 여자를 형님으로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형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너무 거슬렸죠. 차라리 아주버님이
다른 어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면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여자가 처음 인사하러 오는 날 그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바닥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존심상 그런 여자를 형님하고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았죠.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쨌든 형님이 된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래도 같은 식구가 된 사람으로서 마음을 서로 풀고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몇 번의 만남 이후로 그런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형님, 혹시 식기 어디다 놓으셨어요? 동서, 그거 저쪽 찬장에 좀 꺼내와. 전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존댓말하는데 그쪽은 제가 말을 걸 때마다 동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말을 전부 반말로 끝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저한테 극존칭을 써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도 자기랑 나랑 12살이나 차이 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럼 호칭까지는 동서라고 한다고 쳐도 존댓말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울릴 수도 없고. 어쨌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쪽이 손윗동서인 건 맞으니까 제가 형님하고 존대하는 건 참았지만 띠동갑 차이 나는 어린 여자한테 반말을 듣는다는 게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조용히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만 괜찮으시면 저희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 형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여자도 진짜 강적이더군요. 내가 왜? 동서 말대로 동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내가 형님이잖아. 내가 형님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가족 사이에 그런 사소한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지 마. 그럼 동서만 번거롭고 귀찮잖아.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지, 응? 아주 저를 타이르듯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꾹꾹 참았던 게 그때 터질 뻔했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애가 저한테 훈수 두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제가 못할 말 했습니까? 저한테 무작정 존댓말 하라 그러고 나는 반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주 보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잘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훈계를 하니까 기분이 확 더럽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 저는 형님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안 좋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 한편으론 참자. 그깟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저 자신을 다독여봤지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그런 거를 봐야 하니까 사람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게 된 것은 바로 이번 추석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의 명절을 거치고 나서 전 형님이랑은 절대 상종할 수 없겠다는 것이 머리에 딱 박혀 있어서 어쩌다가 명절이나 혹은 시부모님 생신, 다른 기타 행사 등으로 시댁에 가서 형님을 보게 될 일이 있을 때 최대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더라도 일부러 형님이 요리를 하면 제가 뒷정리하는 식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고 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형님과는 최대한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런 날에는 그래도 최대한 형님이랑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번 추석에는 무슨 애군이 끼었는지 시어머니가 평소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번 추석에 갑자기 저희 둘이 같이 요리를 하라 그러질 않나. 누가 보면 저희들을 붙여놓지 못해 안달난 사람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저도 하는 수 없이 형님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제게 사사건건 말을 걸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시비를 걸기 바빴습니다. 동서, 집안일 처음 해봐? 밥을 그런 식으로 안 치면 안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밥을 차렸던 거야? 동서, 반찬 좀 미리 상에 다 꺼내놔. 어머님이 오징어 초무침 좋아하시는 거 알지? 그건 특별히 많이 좀 담아두고. 동서, 나 바쁘니까 설거지 좀 해줘. 대신 내가 어머니랑 시간 좀 보내고 있을게. 그동안 형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올 때마다 형님의 막무가내식 반말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느낄 수는 있어도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 때문이라도 꼭꼭 참아왔던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무작정 반말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요. 애초부터 서로 존댓말하자는 얘기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일축한 것도 형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추석은 진짜 유독 심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동안은 최대한 형님과 붙어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인지 별다른 일이 없었던 거고, 이렇게 형님과 둘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비수처럼 내리꽂히는데, 제가 아무리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타입이라지만 저 역시 할 땐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전 본능적으로 이번 추석이 형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 날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진 최대한 참았어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형님이 그런 식으로 깐깐하게 구는 것도 전부 참아 넘긴 겁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서, 국이 식었는데 국 좀 데워와. 시작은 저 말이었습니다. 명목은 어른들 드시는 국이 식었으니 따뜻하게 다시 데워오라는 얘기였지만 그동안 명절 때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던 형님이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다들 관계상 손윗동서인 형님이 저보다 위인 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나이가 12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침묵이 더욱더 참기 힘들었죠. 그러나 한 번으로 그칠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어요, 형님. 하면서 시키는 대로 국을 데워왔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도 하고 식사한 뒤에 같은 자리에서 과일도 깎아먹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지라 그 자리가 거의 3시간이 넘게 이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동서, 이쪽 밥이 굳었는데 새 밥 좀 떠와. 동서, 혹시 사과 좀 깎을 수 있어? 아우, 내가 칼을 잘 못 쥐어서. 동서 얼른 와. 지금 다들 동서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다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아마 암묵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형님이 제게 대하는 게 유독 심하다는 걸요. 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리가 파하고 나서 다들 흩어져 각자 시간을 보낼 때 형님을 시댁 뒷마당으로 불러냈어요. 형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른 게 그냥 귀찮다는 듯이 나 좀 쉬려고 했는데 왜 불렀어? 라며 상황 파악도 못하고 또 제게 반말을 하더군요. 저도 결국 분노에 못 이겨 형님에게 반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밥을 먹으면 몇천 그릇 더 먹었고 똥을 쌌으면 훨씬 더 많이 쌌어.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 어디서 반말을 찍찍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손윗동서라고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는 게 용인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형님,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그냥 다시 그 여자라고 부를게요. 그 여자는 제가 쌍욕하면서 손가락질하니까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어버버 하면서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획 돌아버린 제가 그런 형님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저는 오히려 삿대질을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내가 그냥 참고 있으니까 아주 만만해서 미치겠나 본데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내가 미쳤다고 나보다 12살 어린 년한테 이딴 취급받고 참고만 있을 거라 생각해? 라고 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여자에게 쏟아붓고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갑작스럽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가겠다는 제 행동에 제 남편은 물론이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놀랐지만 전 그런 모습에 일일이 대꾸하며 왜 화가 났는지, 왜 집에 가려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죠. 저를 무례한 사람으로 봐도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그 여자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바로 제 뒤를 따라왔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래? 그리고 형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왜? 그 여자가 뭐라고 해? 그 여자라니. 당신, 형수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당신 그렇게 가고 나서 형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했어. 당신이 갑자기 형수님을 뒷마당으로 부르더니 욕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면서. 엄마 진짜 화 많이 났어. 빨리 사과드려. 뭐? 내가 갑자기 욕을 해?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욕한 줄 알아? 솔직히 그 여자가 꼰지르는 것도 예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러 바칠 때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고 교묘하게 제가 한 짓만 부풀려서 얘기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여자는 얌체나 여우 그런 것과 별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입으로 그렇게 저를 꼰지른 그 여자 이야기를 듣자니 정말 혈압이 솟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쪼르르 가서는 일러 바치는 것도 어처구니 없었고 솔직히 다른 때야 시댁 식구들이 몰랐으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이번 추석만큼은 그 여자가 얼마나 저한테 선 넘었는지 다 같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여자가 제 손이 똥서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시댁 식구들의 행태도 짜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여자에게 한번 크게 쏘아붙이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주버님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죠. 사실 제가 초반에 아주버님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주버님의 인성 하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조건만 봤을 때 아주버님이 좋은 남편감이 아니고 그래서 노총각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사람의 성격이나 심보 같은 것만 보면 저희 아주버님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저를 가장 많이 챙겨준 시댁 식구가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시댁 식구들한테는 의무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제가 먼저 선심 쓴 일이 없었지만 아주버님만은 달랐어요. 아주버님은 오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게 안쓰럽기도 해서 제가 반찬도 자주 챙겨드렸거든요. 아주버님께 연락하자 역시나 아주버님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아주버님 입장에선 그 여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 편을 들 수 있었지만 워낙 아주버님이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저에 대한 개인적인 정도 있는 분이라 제가 화가 난 것에 대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재수 씨, 내가 미안해. 아내가 그런 식으로 재수 씨 속 긁는 거 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나름대로 저 생각해 주신 거 다 알아요. 형님이 문제죠. 제가 예전에 형님한테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같이 존댓말 쓰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거부한 것도 형님이에요. 솔직히
아주버님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형님한테 무리하게 굴고 싶진 않았는데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아주버님. 아유, 아니야. 재수 씨가 뭐가 죄송해. 나도 어제 좀 놀라긴 했지만 아내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재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보이더라. 그래, 잘했어. 다른 시댁 식구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절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이 핑 돌아서 저도 모르게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한 건 그냥 죄송하다고 혹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눈물을 감추고 아주버님에게 본론을 꺼냈어요. 전 솔직히 형님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형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버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비록 손아래 동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더 산 인생 선배이기도 하니까 제가 직접 형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래, 재수 씨가 원하면 그렇게 해. 재수 씨가 어떤 식으로 내 아내를 교육시키든 난 신경 안 쓸게. 분명 재수 씨 성격에 그동안 많이 참았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 참던 게 터진 거고. 그만큼 내 아내가 재수 씨한테 그동안 잘 못해왔단 얘기니까 그러니 그냥 편한 대로 마음껏 다뤄.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아주버님 댁에 가서 기본 예의도 없는 그 여자를 교육시키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가 오니까 놀란 나머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듯 쳐다봤지만 아주버님은 그런 그 여자를 외면하면서 밖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버님의 허락을 받기도 한 만큼 거리낄 게 없었죠. 솔직히 거기서라도 그 여자가 조금 기죽고 수그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동서, 지금 이렇게 하고 뒷감당할 수 있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는데 이건 어지간해서는 그냥 말로 들을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머리털을 잡고 다 뽑아버릴 기세로 당겼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손아귀랑 팔 힘은 엄청 세거든요. 그 여자는 제 손에 한 움큼 머리카락이 뽑히고 나서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동서님 이라고 부르고 이젠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평생의 수건 아닌 수건을 아주버님의 배려로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저를 힐난하더군요. 당신 정말로 형수님 교육시키러 형님 집에 간 거야? 좀 너무하지 않아? 아주버님이 허락한 상황인데 뭐가 너무해? 그리고 당신도 그날 봤잖아. 당신은 그런 모습 본 게 처음이겠지만 형님이 그런 거 그날뿐만 아니야. 나 그동안 계속 참아왔고 그날은 진짜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화낸 거야. 그리고 아주버님은 이런 나 이해해줬고 당신은 어떻게 아주버님도 날 이해해주는데 당신이 날 이해 못해줘? 저에게 심했다고 하는 남편.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거의 일주일을 넘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려고 사연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한 행동마저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적었다고 자신합니다. 요즘 시대에 서로 존중하는 게 맞잖아요. 제 입장에선 타당한 행동이었는데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로 형님이 아닌 제가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자면 아내가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낳아주고 아내와 함께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날들일 겁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저만의 가족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족의 화목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사실 어릴 때는 회의감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그런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컸죠. 그러나 아내를 만난 덕분에 저는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늘 곁에서 도움을 주고 제가 힘들지 않도록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역시 여느 남자애들처럼 말썽을 부리거나 하는 일도 하나 없었고 아주 어릴 적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절 돕겠다고 혹은 아내를 돕겠다고 나서는 아이였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때를 되새기면 웃음만 나요. 아마 제 인생에서 그런 아내와 아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행운이자 복이었겠죠. 하지만 아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들이 7살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제 이야기를 보내기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하고 있는 사연이긴 하지만 이곳에 담기에도 너무나 끔찍하고 불미스러운 일로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저 무고한 피해자였고 정말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에 행복했던 저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내를 잃고서 한동안 얼마나 멍청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묘하게 조용한 아들. 저는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을 돌보아야 했지만 당시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서 아들을 미처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놈이랑 법적 공방을 벌이느라 더 바쁘고 일상에 신경 쓰기 힘들었죠. 만약 제가 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진작 삐뚤어지고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 고운 성품을 타고 자란 아들인지라 아들은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힘들다는 걸 다 이해하는데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도 혼자 차려 먹는 걸 배우게 됐고 설거지도 빨래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기 시작했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남자애가 그런 일을 찾아 한다는 건 최소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문득 내가 너무 무책임한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보다 더 힘든 게 내 아들일 텐데. 나는 아내를 잃은 거지만 내 아들은 자신의 평생 울타리인 엄마를 잃은 건데.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내 슬픔에 빠져서 혼자 땅을 파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뒤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아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게 아들은 제가 반드시 돌보아야 할 가족이자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무슨 친구냐고 그러시면 할 말은 없지만 아들이 어린 나이부터 워낙 어른스럽게 굴고 마음씨가 고운지라 제가 조금만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여도 예민하게 그런 걸 알아채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초콜릿 받았는데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제 아들은 아주 작은 간식거리여도 늘 아빠 생각해서 자기가 안 먹고 챙겨오는 놈이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달콤한 간식거리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많지도 않은 거 혼자 다 먹고 싶을 법도 한데 아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딱딱한 누나의 사탕 하나도 어떻게든 쪼개서 저와 나눠 먹고자 하는 게 제 아들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저에게 아들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제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별게 있을까요? 그저 매일같이 절 사랑한다고 하고 제 곁에 함께 있으려 하고 무엇을 하든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전부죠. 부끄럽게도 저는 아들 덕분에 일찍 마음을 다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로서 엄마를 잃은 아들을 위로하고 그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아들에게 도움이 된 것보다는 아들이 제게 도움을 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은 성인이 되어서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첫 월급을 전부 저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평소 제가 자주 먹는 해물탕을 사다 주기도 하고 보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제가 농담 삼아서 너 며느리는 언제쯤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 아휴,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예요. 저는 평생 아버지랑 같이 살 건데요. 라고 말하며 웃는 아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절 좌절하게 하는 일도 많았고 슬프게 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들 하나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일어나고 절망스러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꼴이 눈꼴 시리기라도 했던 걸까요? 어느 날 일을 끝마치고 집에 있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김석원 씨가 아드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여기 병원인데 김석원 씨가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계시거든요. 알려주시는 주소로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사고 소식에 저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갔습니다. 어찌저찌 옷을 꿰어입고 들은 주소로 황급히 가는데도 마음 한켠으론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침에만 해도 잘 다녀오라고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고 갔던 아들인데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가 있다고 하는지. 최대한 빨리 제 눈으로 아들을 봐야 안심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응급실에 도착하여 본 아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의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이 제 아들을 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트럭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다 할게요. 돈도 달라는 대로 어떻게든 벌어서 다 드릴게요. 아유, 그러니 제발 제 아들 좀... 저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눈을 떠서 아버지, 저 괜찮다고 많이 안 다쳤다면서 머쓱하게 웃어 보일 것만 같은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한번 잃은 몸입니다.
제 아들까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거의 기절할 지경이 돼서야 간신히 진정한 저는 아들을 입원시키고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의식조차 찾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먼발치에서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아들을 입원시킬 때 의사는 제게 그러더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아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어서 보호자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나마 머리 한편에 남은 신락 같은 이성으로 의사에게 막말을 하는 건 참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눈도 제대로 깜빡이지 않고 아들의 얼굴만을 무견하게 바라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눈을 떠서 아버지 하고 불러주는 아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비록 눈을 뜨고 있지 못하지만 당장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다는 말을 의사가 하기도 했고 전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주 빠른 시일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들이 눈을 떠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황급히 제 아들이 있는 병실에 달려들어갔고 저는 그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저는 제게 남은 단 하나뿐인 희망을 하늘로 보내고 맙니다. 흰 천이 덮여지는 아들의 마지막 얼굴.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빠만 이곳에 두고.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 저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 장례식이고 뭐고 그저 아들의 차게 식은 손만 붙잡고서 엉엉 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중간에 부른 제 고향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병원에서 사람들이 저를 끌어낼 때까지 아들이 누워있는 병상 침대 앞에서 한참을 너부러져 있었을 겁니다. 자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아들 녀석 하늘 날아간 건 안타깝지만 자네가 정신 차려야 얼른 장례식도 하고 아들 마지막 가는 길 편하게 보내주지. 친구의 그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 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은 멍청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던 일도 다 그만두었어요. 어차피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 더욱더 아들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평소에 먹던 밥, 거실에서 보던 TV, 그 모든 것들에 아들이 늘 함께 있었는데 아들 없이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TV는 하나도 맛있지도 않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늘 아들과 같이 하던 것들이니까요. 저는 정말로 단 하루라도 아들을 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납골당에 정말 매일같이 다녔어요. 웬만하면 당시 살던 곳 근처에 아들을 두고 싶었지만 가까운 납골당에는 아들의 유골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나마 다음으로 가까운 곳을 고르자니 편도 2시간, 왕복으로는 4시간이 되는 거리에 있었죠. 먼 거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저에게는 왕복 4시간이라는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를 몰기 힘든 날을 제외하고는 정말 매일매일 아들이 있는 납골당에 갔어요. 아들아, 잘 있냐? 너희 엄마랑 같이 있지?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이 아빠가 찾아갈 테니까. 그때는 우리 세 가족 모두 평생 같이 있자. 꼭 같이 있자. 아들을 따라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제게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도 아들도 전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나 혼자 이승에 있어봤자 무얼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제가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지 그 시도를 실패했죠. 그저 죽지 못했기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어 힘든 몸 이끌고 아들이 있는 납골당에 가게 되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고 살아생전 아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 조금이나마 들기도 했습니다. 그 기분을 위안 삼아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렇게 아들의 납골당에 4년을 넘게 다녔을 때일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듯 이제는 예전처럼 아들을 생각만 해도 몇 초 만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슬프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제 가슴 안에 응어리처럼 있을 겁니다. 그저 아픔에 많이 무뎌졌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아들의 납골당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있어 너무나도 일상적인 하루의 일과가 되기도 했고 몇 마디 되진 않지만 아들의 유골함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들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거의 집이나 다름없게 된 납골당의 풍경을 둘러보면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멀리서부터 아들이 있는 자리에 웬 꽃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산소 같은 곳에 묻혀 있었다면 꽃이 보여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납골당은 내부에 있는 곳이었고 당연히 바닥은 전부 시멘트라 타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 아들 자리에만 유일하게 꽃 같은 게 피어 있더라고요. 저 꽃은 뭐지? 제가 4년이 넘게 이곳에 다니면서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제 걸음은 빨라졌죠. 가까이 가서 제 아들 자리에 있는 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름은 모르겠지만 웬 들꽃 종류의 꽃 한 송이가 정말 시멘트 바닥에 그 갈라진 틈을 비집고서 피어올라 있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서 멀거니 그 들꽃을 보는데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꽃병에 담긴 꽃을 한 송이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둔 꽃이 아니기에 의아했죠. 아들이 죽은 직후였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의 친구들도 자주 찾아왔고 아들의 살아생전 지인들이 아들의 명복을 기리고자 납골당에 와서는 꽃을 두고 가거나 하는 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초반 잠깐의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아들 생각에 아들을 종종 찾아오는 지인들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꽃을 두고 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괴념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아들이었던 만큼 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직스러운 오빠, 형이자 친구, 동생이었거든요.
사교성도 좋고 늘 남들을 돕기 위해 앞장서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지인들은 무척 많았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오랜만에 꽃을 가져다 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며칠에 한 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꽃이 며칠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건 최소한 며칠에 한 번은 이 납골당의 아들을 보러 들른다는 건데 4년을 다니면서도 저를 제외하고는 아들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자주 보러 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대체 이 꽃을 가져다 두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비로서 내 아들을 잊지 않고 매번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데 고맙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란 유언한 일이었죠. 저는 결국 고민을 하다가 그 꽃병 옆에 편지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우리 석원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석원이 하늘 날아간 이후로 매일매일 이 납골당에 들렀는데 그 시간이 벌써 4년이네요. 헌데 얼마 전부터 우리 석원이 자리에 이렇게 예쁜 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리 석원이가 그리워 찾아온 지인 중 하나겠구나 생각하고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내 보다 보니 며칠에 한 번씩은 이 꽃 종류가 바뀌는 것이 나처럼 우리 석원이를 보러 자주 오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죠. 석원이 애비로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혹시 괜찮다면 인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매일 오후 2시쯤 오니 만약 나와 인사해 줄 생각이 있다면 어떤 때라도 좋으니 그 시간에 맞춰 우리 석원이 자리에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나를 만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석원이를 위해 이렇게 예쁜 꽃을 주는 것에 대해 애비로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남겨두고 저는 어느 때처럼 매일매일 아들이 있는 납골당을 향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이 꽃을 두고 가는 사람이 저를 보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그저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석원이 자리에서 석원이를 위해 작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4살이나 되었을까 하는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요. 처음에는 석원이 자리 근처에 있는 유골함을 찾아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저를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석원이 자리에 며칠마다 다른 꽃을 두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을요.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지인의 아버지에게 흔히 부를 수 있는 호칭이지만 왜일까요? 그 여자가 제게 부른 아버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석원이의 아버지라서 높여 부른 아버님이 아니라 마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아버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충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몰라서 제 스스로도 긴가민가 할 때 그 여자가 기인이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제가 그 여자의 부름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죽기 전까지 그 여자는 아들의 여자친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석원 씨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아마 다음 해쯤에는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거예요.
그 여자도 제 아들을 잃고 한동안 슬픔에 빠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자신이 서건이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처음엔 많이 두려웠다고 해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홀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서건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둘의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함께 납골당에 와서 서건이를 보고 간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다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슬슬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납골당에 오고는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그때마다 아버님도 먼발치에서 뵙곤 했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잃어서 슬펐던 것처럼 그 여자애도 그저 남자친구, 어쩌면 남편이 될 사람을 잃어서 슬펐을 건 똑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손주인 그 아이를 봤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얼굴 여기저기에 제 아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죠. 제 아들 어렸을 때랑 아주 똑 닮았더군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여자 혼자서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나로서는 너무 고맙기도 해요. 손주는 내가 키워줄 수 있으니 원한다면 나한테 맡기고 이제 자기 인생 살아가요. 서건이도 그쪽한테 참 많이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그런 건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니 평생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 내 아들이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 녀석이 클 때까지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주며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말하라고도 했죠. 요새는 손주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더 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남은 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주는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손주랑 같이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